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강산매경 무상법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 텐데요. 전반전에 그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미라든지 진실이라든지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봉각, 이행, 이 중에서 지금 무상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깨어나서 여러 제자들, 수많은 그 제자들이 등장하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수제자로 불리는 해탈보살,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무주보살, 근데 시망보살, 이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그 산매에서 일어나고 난 뒤에 여쭈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적으로는 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어떤 멋진 시는 시 같은데, 그 시가 안고 있는 그 본 뜻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부모 언중경을 가지고, 이 부모 언중경을 쳐다보면 좀 뒤에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부처님께서 깊은 산매의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본 것 중에 한 일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게 지금 무상법품을 설명하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산매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편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무상법품 시간이지만은 이거를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언중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죠. 여시아문이죠.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 고독군에서 큰 비구 38,000인과 여러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 자리에서 그때 세존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실 때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시고 열애께서는 오체를 땅에 던지시어 마른 뼈를 향하여 예배를 하셨다. 이때 이를 보고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삼교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기이하고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저 마른 뼈의 예배를 하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은 아직 늙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는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만일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미혹하여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자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고 사모로 장식하는 거로 남자의 몸인 줄 알며, 여인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연지와 곤지를 곱게 찢고 바르고 난초와 사향으로 치장하는 거로 여인의 몸인 줄을 알게 되나, 지금처럼 죽은 후의 백골더미를 가지고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경도 읽으며 외웠을 것이기에 그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나, 그러나 여자라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업욕에나 뜻을 가지며 아들, 딸을 낳고 키움이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나 되는 엉긴 피를 흘리며 여덟 섬 네 마리나 되는 흰 젖을 먹이는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우리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며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언덕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세히 해설하리라. 자, 이거 지금부터가 정말 앞선 것도 다 삼매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선정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봐낼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려고 앞에 서설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베게 되면 10달 동안 그 신구가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거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에 무슨 이렇게 MRI 찍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를 정말 놀라운 어떤 장면이 펼쳐지니까, 아, 이게 삼매라구나. 이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경지에 들어가면 이것까지 보이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무상법문 속에서 이렇게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첫 달에는 마치 풀위에 맺힌 이슬 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며 그 다음 새벽에는 모여들었다가 다시 오후가 되면 흩어져 사라지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마치 엉긴 우유방울이 떨어져 부딪힌 것 같게 되느니라. 또 잉태한 지 3달째에는 태아가 마치 엉긴 피와 같으며, 어머니가 잉태한 지 4달에는 점차로 사람의 형색을 갖추게 되며,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5가지 모양이 생겨나게 되니, 그 5가지 모양이란 머리가 하나요, 2 발꿈치를 합하여 3이 되며 무릎을 합하여 모두 5이 되느니라. 그 다음 어머니가 잉태한 지 6살이 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정이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눈이 1정이요, 귀가 2정이요, 코가 3정이요, 입이 4정이요, 혀가 5정이요, 뜻이 6정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360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뜻과 깨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복숭아, 배, 마늘은 받지 않고 오곡의 맛만을 느끼게 되느니라. 어머니의 심정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한 산이 있는데 3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읍산이요, 또 한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변하여 한 덩어리의 엉킨 피가 되어서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마침내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한 남아라면 2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오게 되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깨뜨리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힘주어 밟고 서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쑤시며 10,000개의 칼로 심장을 저미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된다. 이처럼 고통을 주고 이 몸을 받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또 오히려 10가지 은혜를 더 갖는다. 이것이 부모 언중의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생생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상세하게 그려놓느냐고요.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지금 금강산매경을 설명할 때 양자의 예를 자꾸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양자의 크기를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지금 말이죠. 뱃속에 그 성장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봐내는데 그 경계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자의 세계의 그 원소의 크기란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양자가 밝히는 그 크기보다는 물론 크지만은 정자와 난자 자체가 크기는 크지만은 오늘날 양자 세계는 이것보다 몇 수억 배로 더 수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 세계를 알아야만 이 지금 무상 법무인이라든지 법품에 대한 나오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산매에 들어가는 진짜 산매에 들어가서 진실된 우주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양자의 크기를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몇 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양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수소 원자 크기는 약 100pm, pm이라면은 피코미터의 약자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는 각각 약 1.6 펜토미터와 1.9 펜토미터입니다. 이는 수소 원자의 또 10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양자의 크기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인 양자화로 인해 결정됩니다. 양자화는 물리량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크기는 이 최소 단위로 결정됩니다. 양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양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자의 크기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의 크기는 물질의 밀도, 물질의 결합력, 물질 간의 반응성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크기를 이해하면 물질의 특성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양자의 크기와 단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자 속에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 크게 나누면 수소 원자, 양성자, 중성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수소 원자는 약 100 피코미터이고 양성자는 약 1.6 펜토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약 1.9 펜토미터입니다. 그럼 피코미터와 펜코미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피코미터, PM은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쓰면, 수학적 용어로 쓰면 10억 분의 1m입니다. 그 다음에 펜토미터는 FM은 1조분의 1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조분의 1m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나노미터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10억 분의 1m잖아요. 그 10억 분의 1m의 1000배나 작은 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양자세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실제 깊이 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정에 제대로 들어가면 이 경계까지 들어가서 물질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시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법화경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관을 펼쳐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큰 우주 일을 다 본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 선정으로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현미경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정말로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더 어려워지는 듯 하지만 양자세계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꾸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무슨 몇 10억 분의 1이니 1조 분의 1이니 1, 3이면 이게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소 원자는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크기입니다. 양성자는 거기다가 양성자는 또 그 수소 원자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떠냐? 수소 원자의 이것도 1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2 수소인데 그 다음에 그것의 또 100분의 1이 또 양성자고 그것의 100분의 1이 중성자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몇 분의 몇이라는 겁니까? 100만 분의 100이니까 1000만 분 1억 분의 1. 그 머리카락의 1억 분의 1의 세계가 양자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통찰하시고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금강산매라는 것, 그다음에 무상법문, 무화 뭐 이런 것이 이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세계가 사실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이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이 기국에 맞게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이 개념을 장착하지 않고는 금강산매 우리가 금강선정의 깊이 있는
그 어떤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전제에서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늘 좀 긴 짐에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양성자, 그러니까 양자와 불교 철학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아, 이 연기, 12연기라는 언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아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게 무상하구나. 그 다음에 이게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구라는 공사성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소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자와 영기설하고 양자와 무상, 무아, 양자와 공의 사상이 어떻게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그 금강산매에 들어간 그 경계에 들어가서 현대 과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공사성이 색적 시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무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무상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